2부 제1장 걱정과 관련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법. 내게는 6명의 정직한 하인이 있다. 그들의 이름은 무엇을, 왜,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그리고 누가다. 러디어드 키플링. 이 책의 11부 2장에서 설명했던 윌리스 H. 캐리어의 마법 공식은 과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물론 그렇지만은 않다.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일까? 정답은 언제든 모든 종류의 걱정과 단판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된 자세를 취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 3단계로 이루어진 문제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는 이 방법을 배움으로써 걱정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1. 사실을 인식하라. 2. 사실을 분석하라. 3. 결단을 내리고 그에 맞는 행동을 취하라. 빤한 이야기로 보이는가? 맞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르치고 사용한 방식이다. 하지만 당신과 나 역시 우리를 괴롭히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옥으로 밀어넣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을 사용해야만 한다. 첫 번째 규칙은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게 왜 중요할까?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할 시도도 해보지 못하고 나자빠질 것이다. 검증된 사실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혼란 속에서 마음을 졸이는 게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이 방식은 컬럼비아 대학에서 22년 동안 학장을 맡았던 허버트 E. 호크스가 제안한 것이다. 그는 이 방식을 통해 20만 명의 학생들의 걱정거리를 해결해 주었다. 그리고 그는 혼란이야말로 걱정의 주된 요인입니다. 라고 내게 설명했다. 세상에 존재하는 걱정의 절반은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충분한 이해 없이 결정을 내리려는 사람들 때문에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주 화요일 3시에 일어날 문제를 직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나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 그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 나는 문제와 연관된 모든 사실을 모으는데 집중할 것입니다. 나는 걱정 같은 것은 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두고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숙면을 취하고 오로지 사실을 확인하는 데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약속된 화요일이 왔을 때까지 내가 모든 사실을 확인했다면 문제는 대부분 저절로 해결돼 있는 것입니다. 나는 딘 호크스에게 그가 진정으로 걱정에서 해방되었는지 물었다. 그는 그렇다 라고 대답했다. 나는 거짓 없이 걱정으로부터 거의 완벽히 벗어난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식을 통해 사실을 확보한다면 걱정은 깨달음의 빛을 받아 증발해버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듭해서 읽을 만한 문장이다. 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식을 통해 사실을 확보한다면 걱정은 깨달음의 빛을 받아 증발해버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체로 어떻게 행동하는가? 사실 확인에 관해서 토머스 에디슨은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생각의 노동을 피하고자 하는 인간을 위한 편법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미 정한 생각을 뒷받침해줄 사실을 닭 쫓는 개처럼 따라다닐 뿐 그 외의 것들은 무시하고는 한다. 그렇게 우리는 행동을 정당화할 사실만을 원한다. 그 사실이란 것은 우리의 소망과 딱 맞아떨어지며 미리 만들어낸 편견들을 정당화시키는 것이다. 앙드레 모루아는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의 개인적인 욕망과 일치하는 모든 것이 진실처럼 보인다.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를 분노로 몰고 간다. 우리가 가진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게 그토록 어려운 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우리가 2 더하기 1을 5라고 믿으면서 초등학교 2학년의 산수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비슷한 난관에 부딪히지 않겠느냐는 말이다. 그런데도 세상에는 아직 2 더하기 2가 5라고, 아니 500이라고 우기면서 모두를 위한 지옥을 만드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생각과 감정을 분리해야 한다. 그리고 딘 호크스가 말한 것처럼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사실을 확보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걱정에 빠져 있다면 이것은 쉬운 일이 될 수 없다. 걱정은 우리의 감정을 최고조로 끌어올린다. 나는 우리가 지닌 문제들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고자 할 때 도움이 되는 2가지 방법을 찾았다. 이 방법은 사실을 더욱 확실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 1. 사실을 확인하고자 할 때 나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정보를 모은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면 증거에 대한 냉정하고 공정한 관점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감정을 배제하는 것에도 도움이 된다. 2. 나를 걱정시키는 문제에 관한 사실을 모으는 동안 나는 내가 모은 사실에 맞서 변론을 해야 하는 상대편 변호사의 입장이 되어본다. 그 말인즉슨 내게 반대할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소망에 피해를 주는 사실,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실을 모두 확인하려 시도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나는 내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모두를 대변하여
사실들을 받아 적는다. 여기까지 왔다면 극과 극 사이에 어딘가에 놓여있는 진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다. 당신이나 나, 하다못해 아인슈타인이나 미국 대법원이라고 해도 사실 확인 없이는 그 어떤 문제도 풀 수 없다. 토머스 에디슨은 진작 이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그가 세상을 떠나며 남긴 이 500개의 수첩에는 그가 마주했던 모든 문제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규칙은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딘 호크스의 말을 따라 공정한 방식을 통해 사실을 확보하기 전에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실을 모았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분석하고 해석하지 않는다면 아무 쓸모가 없다. 나는 비싼 경험을 통해 사실들을 글로 정리한 후 분석하는 것이 훨씬 쉽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실제로 종이 한 장에 사실들을 적고 우리의 문제를 확실히 직면하는 것만으로도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찰스 캐터링은 이렇게 말했다. 문제를 명백히 밝히는 것만으로도 반은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이론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자. 중국 속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다. 여기 우리가 말한 것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있다. 갈렌 리치필드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성공한 미국계 사업가다. 그와 나는 수년 동안 알고 지냈다. 리치필드는 1942년 당시 중국에 있었다. 일본군이 상하이를 침략했던 시기였다. 그는 우리 집에 방문했을 당시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일본군이 진주만을 점령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상하이로 몰려왔습니다. 나는 아시아 생명보험회사의 상하이 지사에서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회사에 해군 장성 하나를 청산인으로 보내왔습니다. 그는 내게 회사 자산을 청산하는 것을 도우라고 명령했습니다. 나는 협조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협조하거나 죽음을 택하거나 였으니까요. 딱히 대안이 없었던 나는 적어도 시킨 일을 하는 신용이라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장성에게 건네준 리스트에서 75만 달러에 달하는 유가증권 한 묶음을 빼돌렸습니다. 그 유가증권은 홍콩 지사에 속하는 것이므로 상하이 지사의 자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을 벌이면서도 일본군이 사실을 알게 되면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이 발각되었을 때 나는 사무실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회계 책임자가 전해온 말에 따르면 일본 해군 장성이 크게 분노해 길길이 날뛰며 나를 도둑이자 배반자로 욕을 퍼부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일본군에 저항한 꼴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브리지하우스로 보내지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브리지하우스는 일본 게슈타포의 고문실에 붙은 이름입니다. 내 주변에는 그곳에 끌려가느니 스스로 목숨을 끊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끌려간 지 10일 만에 신문과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곳에 끌려가게 생긴 것이었습니다. 내가 무얼 했느냐고요? 내가 그 소식을 들은 건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나는 공포에 질려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내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확실한 기술이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나는 걱정스러운 일이 생길 때마다 타자기 앞에 앉아 2개의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고 답을 찾고는 했습니다. 1. 내가 걱정하는 게 무엇인가? 2.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처음에 나는 글로 적지 않고 답을 찾는 방법을 시도해 보았지만 곧 그만두었습니다. 명확한 사고는 질문과 답변을 글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생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 일요일 오후 나는 상하이 YMCA에 있는 내 방으로 가 타자기를 꺼냈습니다. 나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1. 내가 걱정하는 게 무엇인가? 마이너스 나는 내일 아침 브리지하우스에 던져질 것이 두렵다. 2.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나는 몇 시간에 걸쳐 내가 취할 수 있는 내 개의 행동과 각 행동이 불러올 수 있는 결과를 글로 적는 데 썼습니다. 첫째, 일본 해군 장성에게 설명을 시도할 수 있다. 그는 영어를 하지 못한다. 통역을 구해 그에게 설명을 시도했다가는 또다시 그의 성질을 건드릴 수 있다. 그건 곧 죽음을 의미할 수 있다. 그는 잔인한 사람이다. 그는 귀찮게 나와 이야기하느니 나를 브리지하우스에 처박아버리는 편을 선택할 수 있다. 둘째, 나는 탈출을 시도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들은 나를 항상 주시하고 있다. YMCA의 내 방에 들어가고 나갈 때도
검문을 받아야 한다. 탈출을 시도한다면 나는 붙잡혀 총살을 면치 못할 것이다. 셋째의 방에 처박혀 사무실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일본 해군 장성은 나를 의심스럽게 생각할 것이고 부하들을 보내 변명도 들어보지 않고 나를 브리지하우스에 던져버릴 수 있다. 넷째, 나는 월요일 아침 평상시대로 사무실에 출근할 수 있다. 운이 좋다면 일본 해군 장성이 너무 바쁜 나머지 내가 한 짓을 생각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또 그가 그 일을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해도 어느 정도 화를 가라앉힌 뒤여서 나를 귀찮게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 경우 나는 무사할 것이다. 그가 내게 따진다고 해도 나는 그에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월요일 아침에 아무렇지 않은 척 출근하면 나는 브리지하우스에서 탈출할 기회를 2개나 얻게 되는 것이다. 생각 끝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월요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는 4번째 계획을 선택한 나는 깊은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내가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해군 장성은 입에 시가를 물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나를 노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6주 후 그는 도쿄로 돌아갔고 내 걱정 역시 사라졌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나는 그 일요일 오후 내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개의 행동과 그에 따른 결과를 종이에 적고 침착하게 결정을 내림으로써 내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나는 허둥대며 갈등하다 충동적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만일 내가 숙고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면 나는 제정신이 아닌 채로 걱정하느라 일요일 오후를 날려버렸을 것이며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 잔뜩 지친 채 근심 가득한 얼굴로 사무실에 갔다가 일본 해군 장성의 의심을 사그를 자극해 행동을 취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몇 번에 걸친 경험을 통해 나는 결정을 내리는 일의 막대한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확고한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고 제자리를 빙빙 맴돈다면 사람은 신경쇠약과 생지옥을 겪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걱정의 50%는 결정의 순간에 사라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운데 40%는 내가 그 결정을 행동으로 옮길 때 사라진다는 것을요. 나는 그렇게 걱정의 90%를 다음과 같은 4가지 단계를 통해 사라지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1. 나를 걱정시키는 것을 정확히 적는다. 2. 내가 그에 대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적는다. 3. 결정을 내린다. 4. 결정을 즉각 실행에 옮긴다. 갈렌 리치필드는 주식회사 뉴욕 종가에 위치한 스타파크 앤 프리먼에서 대형 보험과 금융 이익을 전담하는 동아시아 지역 책임자를 지내고 있다. 앞서 다룬 바와 같이 갈렌 리치필드는 오늘날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 사업가 중 한 명이다. 그는 걱정을 분석하고 정면으로 돌파한 그의 방식이야말로 이러한 성공의 가장 큰 조력자였다고 내게 고백했다. 이 방식이 왜 그렇게 훌륭한 것일까? 왜냐하면 그것이 효율적이고 구체적이며 문제의 중심을 곧장 겨냥하기 때문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이루는 3번째 필수적인 규칙인 결정을 실천에 옮겨라 라는 규칙이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가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사실의 확인과 분석에 쏟은 모든 노력은 에너지의 낭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결정이 내려졌고 행동으로 옮겨졌다면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과 관심은 내려놓아라. 여기서 윌리엄 제임스는 관심이라는 단어를 두고 걱정을 의미했을 것이다. 그 말인즉슨 당신이 사실에 기반한 신중한 결정을 내렸다면 행동을 취하라는 것이다. 이미 내린 결정을 번복하지 마시라. 걱정으로 고민하거나 지나온 단계로 돌아가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자기 회의에 빠진다면 의심만 늘어갈 것이다. 지나온 길을 계속해서 돌아봐서는 안 된다. 나는 오클라호마의 가장 저명한 석유 기업가인 웨이트 필립스를 만나 그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 물어본 적이 있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일정 선을 넘어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은 혼란과 걱정을 유발할 뿐입니다. 그 이상의 조사와 생각이 해가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결정을 내린 뒤 행동을 취하고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갈렌 리치필드의 기술을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걱정거리에 적용해보면 어떨까?